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일단 이론 문제가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있죠. 그 매번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외에 게 어쩌다 구석진대에서 시험이 나오면은 그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찍어서 맞추세요. 그래서 그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실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일단 제 책에는 그 소득세의 중요한 내용들 있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만 좀 실어놨고 그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들,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은 좀 빠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소득세는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는 이제 이론 문제용이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거기가 중요하죠. 그 실기할 때 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소득세 이론을 알고 계셔야지, 많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뒤에서 연말정산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내용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소득세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게 소득세예요. 요거와 비교되는 세금이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게 법인세예요. 소득세는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의무자는 개인이에요. 이 개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책에 나와 있죠. 거주자의 개념은 주소지가 국내에 있거나 혹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거주자가 돼요. 이러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이건 알아두세요.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도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비거주자가 있어요.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인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수들 있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주소지가 국내에 있잖아요. 그 방탄소년단이 해외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 해외에서 번 소득은 과세를 안 하느냐? 과세해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번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근데 그 해외 가수가 있잖아요. 해외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갔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세 대상은 뭐가 되느냐?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인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소득에 대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순자산 증가설이 있어요. 저 순자산 증가설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거는 모두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순자산 증가설. 포괄주의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 소득원천설이 있는데, 소득원천설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를 하고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소득원천설이에요. 그래서 소득원천설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에 열거를 해놓고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소득원천설, 열거주의라고 해요. 자, 그럼 소득원천설은 소득세가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은 법인세가 취하고 있다라는 거.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고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법에다가 개인이 번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법에 열거를 놨어요. 열거해 놓은 게 이배사, 근연기, 태양, 8가지 소득으로 법에 열거를 해놨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은 사업하고 받는 소득, 근로는 근로하고 받는 소득, 연금은 연금소득, 기타는 이 외의 거 기타소득.
퇴직은 퇴직금 받는 거,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법에 열거돼 있고 열거된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그 이자하고 배당만큼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유형별 포괄주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예전에 있잖아요. 80년대는 이자고 배당도 법에 열거된 거에 한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80년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탈세가 엄청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요. 법에 열거가 안 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고객들한테 팔아먹고 그럼 뒤늦게 세법에다가 세법에 열거를 해버려요. 그럼 또 그 금융기관의 똑똑한 사람들은 새로운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아예 세법에다가 이자하고 배당 성격이 유사하면은 전부 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 있죠. 그 외의 소득들은 법에 열거된 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 물건 판 거에 대해서 세금 때리던가요? 안 때리죠. 그 안 때리는 이유가 법에 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 세금이 나와요. 왜냐하면 법인은 장부 기장을 하잖아요. 기장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자산이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때린단 말이에요. 법인하고 개인은 달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가보면은 누진세율이 있는데 소득세는 누진세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번 소득이 1억이었다. 1억이면은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4,600만 원까지는 세율 구간이 15%죠. 그 다음에 8,800만 원까지는 세율이 얼마예요? 8,8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4%. 그 다음 1억이죠. 1억이기 때문에 1억 8,8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이 35%.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1억 번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1억을 1,200만 원 곱하기 6% 더하기 1,200에서 4,600 사이가 3,400이죠. 3,400 곱하기 15%. 그 다음에 4,600에서 8,800 사이가 4,200. 4,200 곱하기 24%. 그 다음에 8,800에서 1억 사이가 1,200이죠. 1,200만 원 곱하기 35%. 이런 식으로 세금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자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내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누진세율은 능력에 따른 부과다라고 해서 응능원칙.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런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과세 방법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근데 과세 방법이 있는데 그 207페이지 207페이지 그 상단의 표 1번을 보세요. 과세 기간 및 신고 기간이 있는데 소득세는 그래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요. 과세 기간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1년 동안 본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세금 신고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10월 1일 날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과세 기간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폐업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개인 있죠. 그 개인이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과세하는 거예요. 아니 10월 달에 폐업하고 난 다음에 이때 또 일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때 일한 게 있으면 이때 일한 것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 소득세가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썼죠. 법에 열거된 게 2배사, 근년기, 태양이 있어요. 근데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2배사, 근년기 있죠. 이 6가지 소득. 요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소득이에요. 이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소득이고, 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본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번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이 2배사 근년기랑 퇴직이랑 양도 요 세 가지를 분류해서 가세야 된다. 그 분류가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가세 방법에 표에 2번에 분류가세가 있죠. 자, 분류가세라고 하는 거는 2배사 근년기랑 퇴직이랑 양도 이렇게 분류해서 가세야 된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1번에 종합가세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따로 과세한단 말이에요. 이건 일단 시험에 거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소득은 2배사 근년기 이 6가지 소득만 보통 대상이 돼요. 자, 6가지 소득이 대상이라고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배당으로 1,000만 원, 사업으로 1,000만 원, 근로 1,000만 원, 연금 1,0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벌었어요. B는 사업소득에서만 5,000만 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세금을 과세할 때 뭐 배당 따로 그럼 1,000만 원이니까 세율 구간이 6%죠. 6%, 사업 6%, 근로 6%, 연금 6%, 기타 6%. 얘는 세율 구간이 24% 구간이겠네요.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하나도 안 공평하죠.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이 A가 각각 소득별로 여러 가지 소득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6가지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해야지 공평하겠죠. 그래서 A가 번 2배사 근년기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거고, B가 번 소득도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종합과세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208페이지 표의 1번에 종합과세가 있는데, 종합과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이 번 소득을 합해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럼 209페이지 원천징수 볼게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 소득을 지급할 때 있잖아요. 개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은 만약에 학원에서 학원 강사료를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럼 학원 강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자기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수령한 자는 뭐 알아서 세금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또 그 세금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띄워주라고요. 세금을 만약에 3% 띄워줬다. 이렇게 3%를 띄고 지방소득세도 붙어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3만 원 해서 33만 원을 이렇게 띄워줬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이 된 거예요? 967만 원이 지급이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이 뗀 세금을 세무서에다가 대신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원천징수한다 그런 말을 써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말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 등을 떼고 주는 행위,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 주는 행위를 원천징수한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천징수는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개인이라고 하면은 2배사 근년기, 일단 이 6가지 소득만 봤을 때, 자, 이자 무조건 줄 때 세금 띄워줘야 돼요. 배당도 세금 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도 세금 띄워줘야 돼요. 연금도 세금 띄워줘야 되고, 기타도 무조건 세금을 띄워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예외적으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띄워줘도 돼요. 그 왜 그러냐면요, 사업소득자들,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돈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세금 탈루 위험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을 때 세금 신고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사업소득자는. 일반 개인들은 세금 신고할 능력이 거의 없죠. 취약하죠. 취약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자가 세금을 띄워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어차피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 신고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띄워주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있어요. 단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세
면제되는 프리랜서 그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들,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는 떼고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자들 있죠. 그 보험 모집인들, 보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돈을 성과급제로 받죠. 보험 계약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에요. 근로소득자는 아니에요. 고용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계약된 건에 대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자기가 그냥 몸으로 뛰어서 돈 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그 프리랜서 어디 고용되지 않고 프리로 일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강사도 프리랜서로 그 강의하고 난 다음에 돈을 버는 거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받으면은 세금 신고할 능력이 좀 취약하시죠. 취약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안 되면은 뭐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주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들은 세금을 떼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210페이지 있어요. 210페이지 상단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하단에 1번에 원천징수 방법이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자,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고 애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 강사가 있어요. 자, 학원 강사가 강사료를 1,000만 원 받는데, 자, 세금을 30만 원 띄었다, 소득세. 자, 그러면은 이게 3% 띄인 거죠. 이 3% 띄인 걸로 모든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3% 띈 거는 어디까지나 애납적인 거예요. 애납적으로 대강 계산해서 세금을 띈 거고, 세금 탈루 위험도 있고 세금 신고 능력도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대강 떼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개인적으로 다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다시 개인적으로 신고할 때 총 수익 금액이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금 계산에 들어가요. 정확한 세금 계산을 했더니 세금이 20만 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미 낸 게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 있으니까 요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그러면 환급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만 원만큼 환급세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거. 이게 애납적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는 거의 대부분이 애납적인데, 세금을 띈 걸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세금 신고 다시 해야 되는 거. 이게 애납적 원천징수인 거고. 자, 그다음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일용직으로 복권이라고 할까? 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1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세금 얼마 띄냐면요, 20만 원 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 받냐면요, 80만 원 받아요. 복권에 당첨되면은 세금 20만 원 띄고 80만 원을 받는데, 그걸로 납세 의무 끝이에요. 끝. 5월 달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 당한 걸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요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완납적 원천징수. 자, 그러면은 애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애납적 원천징수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게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자, 그럼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해요. 그 소득만 딱 분리해 가지고 한 가지 세율로, 그 세율로 세금을 때리고 납세 의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3번의 가세 방법에 분리가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 예, 그게 분리가세예요. 그래서 분리가세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완납적 원천징수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가 분리가세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분리가세가 중요해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리가세라고 할 수 있는데 분리가세는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라고 썼죠. 납세 의무 종결이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자,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인데 이게 분리가세라고 썼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대표적인 분리가세 대상 소득. 일단 두 가지만 외워보세요. 복권이 있어요. 복권. 그래서 일용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알바하실 때 알바한 소득 때문에 5월달에 세금 신고 다시 한 적은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가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득만 딱 떼서 분리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배울 건데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거는 분리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리가세 대상 소득은 이 세 가지만 외울 건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예요. 별을 5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납세진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거기 211페이지 상단에 납세지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로 배웠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썼죠. 소득세는 납세지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이게 등본상, 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개인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예요. 자, 근데 얘는 피자집 하나 운영하고 치킨집 하나 운영해요. 피자집은 안양 마남구, 치킨은 남양주. 위치가 이래요. 자, 그럼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서초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피자집하고 치킨집의 부가세는 어디다 갖다 내야 돼요? 피자집에 대한 부가세는 안양 세무서, 치킨집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남양주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2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내용을 좀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패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하단에 아니네. 여기까지가 강의 끝이네. 네. 211페이지까지 하시고 그다음 212페이지부터는 15강이네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